안녕하세요. 나른한 오후, 나를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문교육 전문가 김종원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목 마지막 질문처럼 저자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죽음 앞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묻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본능적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대요. 여러분, 잠시 조금만 더 머물며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결국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위한 것이겠죠. 인생은 등산을 하듯 정상을 향해 열심히 올라가는 과정이 있고 정상을 만끽하고 다시 내려오는 과정도 있습니다. 때론 정상은커녕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죠. 죽음을 생각하는 삶이란 내가 지금 어느 지점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살피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점에서 오후의 책방을 찾아와 주셨나요? 저자 김종원님은 이 책을 쓰기까지 20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에게 20년이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작가는 릴케, 칸트, 니체, 톨스토이, 쇼펜하우어, 괴테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이 남긴 글과 글로 남겨지지 않은 사유까지 풀어냅니다. 아마도 20년이란 긴 시간은 그들이 남긴 글들이 처음에는 지식으로 쌓였다가 사유와 경험 속에 녹아들어 어느덧 그들의 말이 작가의 말로 변주되어 나오는 시간이라 짐작합니다. 릴케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야. 니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마치 이들이 옆에서 속삭여주듯 말이죠. 김종원님은 목적, 방향, 사색, 균형, 실천, 그리고 경탄 6가지 큰 주제로 모두 46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1장 목적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릴케와 나눈 대화이고 2장 방향은 어디에서 내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 칸트와 나눈 대화입니다. 3장 사색은 나를 가두고 있던 틀을 깨는 방법에 대해 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에게 묻습니다. 4장 균형은 아프고 힘든 순간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 톨스토이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5장 실천에서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 삶이 예술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쇼펜하우어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은 괴테와 함께 매 순간을 섬세히 바라보고 정밀하게 느끼는 순간 마침내 찾아오는 경탄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이 6가지 범주는 조금씩 더 깊은 사유를 요구합니다.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가급적 순서대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저자가 추구해온 인문적 사유가 가득 담긴 책입니다. 김종원님의 사유를 따라가는 길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마치 제 생각을 옮겨놓은 듯한 것도 많았고요. 저도 작가님 옆에서 6명의 멘토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종원님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 책의 6번째 질문, 자신의 일처럼 타인을 위해 울어본 적이 있는가를 낭독하겠습니다. 지금 버겁고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께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타인을 위해 울어본 적이 있는가? 청년 시절에는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미숙하고 내면도 연약하다. 릴케도 다르지 않았다. 그런 자신을 잘 알고 있었던 릴케는 자신을 바꿔줄 스승을 간절히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에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오기스트 로댕이라는 조각가가 나타나 그의 영혼을 순식간에 변화시켰다. 릴케는 자신과 스승 로댕의 관계를 이렇게 근사하게 표현했다.
그가 무겁게 흐르는 깊은 강이었다면 나는 그 주변을 헤매던 짙은 안개였지. 그리고 그는 로댕을 처음 만나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가정을 이루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힘들었던 1902년 27살의 릴케는 62세에 로댕을 처음 만나게 된다. 단순히 숫자가 주는 차이만 봐도 엄청난 나이차가 느껴진다. 그 사실을 증명하듯 당시 이미 로댕은 수많은 거부와 유명인들에게 작품을 의뢰받은 거장이었다. 그의 위대한 정신을 느끼자마자 릴케는 순식간에 빠져들었다. 스승 로댕을 만난 기분이 어땠나요? 그를 만나면서 그제야 나는 예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네. 이전에 나는 그저 돈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에 불과했지. 글쓰기를 그저 생계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에게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지. 그건 바로 스스로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물로 들어가 보는 관점이라네. 멋진 말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솔직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네. 이건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감정이니까. 들어가서 보는 관점이란 말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타인을 위해 슬퍼하고 울 수 있는 영혼을 가져야 하네. 내가 스승 로댕의 작품을 사랑하는 이유 역시 그 안에 가장 숭고한 눈물이 실제로 작품에 젖어 있기 때문이지.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 더 자세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묻자 바로 이런 대답이 나왔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소비되는 것을 의미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고갈되지 않는 기름으로 빛을 내는 것을 말한다네. 그러므로 사랑받는 것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끝없이 지속되며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힘이겠지. 이 책을 통해 여러 번 전하고 싶은 참 중요한 깨달음이다. 지금 당신을 위로하려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가 당신에게 주는 다정한 위로와 조용한 말이 그가 평온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진 말라. 그의 삶 또한 당신처럼 슬픔과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당신의 삶 근처에 머물며 힘을 주고 싶어 전할 수 있었던 마음이니 그 사랑과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당신에게 건넨 그 단어들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스스로를 위해서 우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누구나 힘들면 눈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가 강조하는 것은 순결한 사랑이다. 누군가를 위해 운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는 고백과도 같은 것이다. 실제로 릴케는 스승 로댕에게 그런 말과 마음을 자주 받았다. 로댕은 자신의 신실한 조수 역할을 매우 멋지게 수행하는 릴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청춘을 감당하지 못하고 방황하자 일을 마치고 저녁에 헤어질 때마다 이런 말을 꼭 전해줬다. 릴케, 우리 힘내자. 로댕은 서로가 참 좋은 하루를 보냈을 때에도 반대로 서로가 다툰 날에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같은 말을 따스한 음성으로 들려주었다. 그 짧지만 고마운 말에 엄청난 힘을 얻은 릴케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다. 나의 스승 로댕,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그 말이 매일 들어야 할 정도로 필요한 것인가를.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릴케가 내게 꺼낸 단어는 의외로 트라우마였다. 우리가 언젠가부터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 트라우마라는 게 있다. 저게 트라우마가 되면 어쩌지? 나 그게 트라우마가 되었잖아. 이렇게 자신과 타인에게 자주 적용하는 단어가 되었지만 그들에게 그래서 트라우마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물으면
적당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간단하다. 단어의 뜻을 잘 모르면서 썼기 때문이고 스스로 정의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트라우마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그가 내린 트라우마에 대한 정의는 매우 의외의 것이었는데 바로 속상한 마음이었다. 정말 간단하고 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가? 나 앞으로 저걸 보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 나 저 모습을 보면 자꾸만 속이 상해. 앞서 트라우마로 표현한 문장을 이렇게 바꾸면 훨씬 이해가 쉽다. 그러면서 그는 속상한 마음은 죽는 날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러니까 내면이 겪은 상처이기 때문에 더 자주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속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 그 과정과 삶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타인의 상처를 발견하고 그렇게 한 사람을 마음으로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위해 울어주는 내가 될 수 있다. 누군가의 아픔을 보며 든 속상한 마음은 곧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다. 의심을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믿음직스럽다. 의심과 믿음 중 무엇이 당신에게 좋을까? 물론 믿음은 감성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실이란 것은 세상이 정의한 담보나 보증이 아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랑이라는 근거보다 더 질기고 아름다운 가치는 없으니까. 삶이 힘들수록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희망이다. 믿음은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 사랑을 시작하는 마음에서 나오니까. 인생의 가치가 보이지 않는가? 때로 귀한 것들은 믿어야 보인다. 누군가를 위해 울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만날 수 있다.